제가 라면 싫어할 것 같아요? 네. 좋아해요. 라면 냄새만 맡아도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안성탕면. 입이 그 맛을 기억해요. 맞아. 입에 딱 붙지요. 유산균의 역할은 김치를 맛있게 익히는 것에서 끝. 나지 않습니다. 김치를 맛있게 지키는 것도 유산균이니까. 김치 맛을 지킬 때도 김치톡톡입니다. 정말 잘 지켰네. 유산균이 훨씬 더 많아 진짜 맛있는 김치. LGDS 김치톡톡. 안녕하세요. TV닥터 건강클리닉의 연교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우입니다. 네, 우리 간에 이 불필요한 지방이 쌓인 걸 이제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지방간은 술을 많이 드시는 분에게만 생긴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면서요. 네, 식생활이 서구화된 데 반해서 운동량은 또 상대적으로 줄면서 네. 술을 마시지 않아도 챙길 수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한 번 나빠진 간 건강은 회복하려면 정말 많은 노력과 또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 시간에는 이 간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 준비했는데요. 먼저 오늘 함께 해주실 분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몸에서 해독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간. 간은 소화계통으로 분류되지만 사실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인체의 화학공장이라 불린다. 천여 가지나 되는 효소를 통한 영양분의 물질 대사를 담당하고 해독과 면역작용, 그리고 호르몬 조절 등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일은 500가지 이상이다. 간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순히 해독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 탄수화물이나 지질이나 아미노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구성 성분들을 대사하고 저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쿠퍼세포라는 게 간에 있기 때문에 대식작용으로 살균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호르몬의 분해,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비타민의 저장과 대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단순히 해독작용만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 장기이기 때문에 중요한 장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건강한 간을 위해 반드시 예방해야 하는 질환 중 하나인 지방간. 비만인 사람 10명 중 6에서 7명은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성인 남성 3명 중 1명, 여성 6, 7명 중 1명꼴로 지방간의 빈도가 급증했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방간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간의 전체적인 무게의 5% 이상이면은 지방간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 가장 그 심각성을 가장 크게 못 느끼는 이유는 아무래도 증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위에서도 뭐 너도 지방간 있냐, 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지방간도 많이 가지고 있고, 증상이 없기 때문에 가장 그 심각성을 모르고 있지만, 이 지방간을 그대로 놔뒀을 때는 염증 작용에 의해서 지방간이 지방간염으로, 그리고 더 진행하게 되면은 이제 간경변, 그게 더 진행이 되면은 간암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방간은 그냥 관과해서는 안 되고 꼭 검진을 통해서 진단을 한 후에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간의 건강을 위협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알코올, 바로 술이다. 술은 영양소는 없고 열량은 높아 간의 지방으로 쌓이기 쉽고, 지방을 분해하는 단백질의 생성도 방해해 결과적으로 알코올성 간질환의 원인이 된다. 하루 평균 알코올 섭취량은 남성은 40g, 여성은 20g 초과 시 알코올성 간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 알코올성 간질환이 무서운 이유는 이것도 역시 처음에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알코올 섭취를 한다면은 알코올의 대사 물질에 의해서 그 간에 그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 지방간염으로 역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상태에서 잘 관리만 한다면은 다시 지방간, 그리고 다시 정상간으로 충분히 되돌릴 수 있지만, 이 알코올성 지방간염에서 대부분 환자들이 술을 끊지 못하고 간경변으로 진행하게 되고, 그 지방간이 간경변으로 간 경우에서는 이제 다시 지방간을 다시 되돌리거나 정상간으로 가긴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기에서는 가능하지만 중기 이후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간경변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그것을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 역시 알코올성 간경변도 간암으로 충분히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역시 무서운 질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관련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지만 쉽게 피로하거나 소화불량, 복통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는 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에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간염, 그리고 간경변증이 있는데 통계에 따르면 2015년 알코올성 간질환은 46만 3천 명으로 최근 6년 새 18% 증가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본인이 지방간이 있다는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체중관리나 식이요법으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충분히 조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비형 간염 보균자로 알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보균자가 언제 활성화 상태가 될지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꼭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정밀 검사를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 비형 간염 항바이러스제를 시작할지도 그 검사 결과를 보면서 결정을 해야 되고, 알코올성 간질환 같은 경우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금주가 가장 중요하겠고, 그리고 이 알코올에 의해서 어느 정도 간이 손상됐는지 보는 초음파 검사 아니면은 복부 CT 검사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심각하게 진행하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침묵의 장기로 불리는 간. 평소 건강한 식습관과 적절한 운동으로 건강을 유지하고 특히 과음하지 않는 것이 건강한 간을 지키는 방법이다. 오늘 TV닥터 건강클리닉에서는 소화기내과 전문의 이종호 과장과 함께 간에 발생하는 질환들과 간 건강을 지키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네, 이제 간 건강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술과 간은 굉장히 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생각이 네. 또 들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술을 마시지 않아도 안심해서는 안 된다고 하니까 좀 걱정이네요. 네. 물론 술을 마시지 않아도 간 건강이 나빠질 수 있지만 간 건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이 역시 술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아도 발생할 수 있는 지방간과 술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간 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이 시간 자세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간 건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화면으로 소개해드렸던 이종호 과장 스튜디오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이제 저희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간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싶은데, 해독 작용을 한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외에도 또 다양한 작용들을 한다면서요. 네, 간은 많은 분들이 단순히 해독작용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몸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한번 보시면 방금 말씀하셨듯이 약물, 술, 독성 물질 등을 분해 대사하는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을 소화하는 데 중요한 담즙을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로 장에서 흡수한 탄수화물, 아미노산, 지질,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하고 저장하는 장기입니다. 또한 비타민의 저장, 활성화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외에도 인슐린의 분해 및 글리코겐의 저장 등 호르몬의 분해와 대사에도 관여를 하고 있고, 간에는 쿠퍼 세포라는 것이 있어서 그것의 대식작용으로 살균 작용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역할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오늘 알아볼 간질환 중에 첫 번째가 지방간입니다. 간세포에 지방세포가 많이 축적된 상태가 지방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원래 정상적인 간세포에는 지방이 없어야 되는 건가요? 네, 그 답변을 하기 전에 일단 간세포에 왜 지방이 축적되는지부터 설명드려야 이해하시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하셨듯이 지질과 탄수화물 대사에도 간은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에서 흡수된 탄수화물과 지질이 중성지방 형태로 간에서 저장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식물 섭취는 중성지방이 나가는 양에 비해서 들어온 양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 간세포에 축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음식 섭취로 인해서 정상간이 노란빛을 띠게 된 지방간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유원 과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답을 드린다면은 간세포에 지방은 있지만 그 양이 정상보다 많으면은 지방간으로 정의하고
그 수치를 5%로 잡고 있습니다. 네. 원래 정상적으로 지방 성분이 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게 과도하게 이제 섭취가 될 때 이제 쌓인다는 거죠. 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는데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발생하는 지방간을 말하는 거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술을 마시지 않으면은 간은 비교적 정상일 것이라고 안심하는 분들이 많은데 보통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를 시행하고 지방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많은 분들이 내원을 하십니다. 네. 이 질환의 경우에는 술로 인해 지방간이 생기는 것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서는 일주일에 소주 1병 이하, 남성의 경우에서는 일주일에 소주 2병 이하를 마시는 사람들 중에서 간에 지방이 많이 끼어 있는 경우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좀 어떤 사람들에게서 좀 많이 발생을 할까요? 네, 앞에서 언급한 간의 기능과 지방간이 생기는 원인을 떠올린다면은 위험인자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간에서 지질의 대사에 관여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질을 대사하는 속도에 비해서 지질을 합성하는 속도가 빠르다면은 지방이 축적될 것입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이 비만, 과체중인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지질이 다른 분들보다 많은 고지혈증 환자 같은 경우도 위험인자에 해당이 됩니다. 또한 여러 가지 호르몬, 에너지 대사가 원활하지 못한 당뇨병 환자분들도 지방간의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가 있고 여성 호르몬제나 과도한 스테로이드를 복용한 분들 또한 지방간의 위험인자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분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얼마나 많이 증가하고 있는 건가요? 네, 자료 화면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연도별 환자 수를 나타내는 그래프이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13,349명에서 점점 증가해서 2015년 에는 28,368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네. 2배 이상 증가된 것을 볼 수 있고 물론 최근 건강검진 복부 초음파가 많은 분들이 시행하고 그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빈도가 증가했다고 판단할 수 있으나 그 수치를 감안해서라도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알코올성 지방간 유병률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2004년 11.5%에서 2010년 23.6%로 이것도 역시 2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자료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조사한 자료이고 여성의 경우에서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지방간 유병률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남성의 경우에서는 이미 30대에서 유병률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또 실제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은 40, 50대 환자 비율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갈수록 정말 이제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남성 같은 경우는 30대부터 이제 확실히 확연히 높아진 그래프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필요 없는 지방이 이제 간에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지방이 많아지게 되면 우리가 좀 느낄 수 있는 증상 같은 게 나타날까요?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 환자에서는 아무 증상도 없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면은 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 70%에서 80%씩이나 간이 망가지고 손상이 되어도 증상이 없고 티가 나지 않습니다. 네. 가끔 간이 위치한 오른쪽 상복부가 뻐근하거나 피로감이 심해지기도 하고 전신 세약, 식욕 감퇴, 구역, 구토, 소화 불량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증상이 간질환에서 나타나는 특이 증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 해당 증상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므로 우연히 시행한 검사에서 간 기능이 나쁘다고 알게 되는 경우가 제일 흔합니다. 그리고 그 화면을 보시면은 네. 증상이 나타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간 전반에 걸쳐서 이미 손상될 만큼 손상된 경우가 많고 황달, 복수 등의 증상이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뇨병이나 비만이 있는 사람은 불편한 증상이 없어도 간 기능 검사를 해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방간을 진단하려면 어떤 검사들을 하게 되는 건가요? 네, 그 지방간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간이 나빠질 수 있는 다른 원인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한 혈액 검사와 간의 모양을 보는 초음파 검사가 필요합니다. 간혹 치료 방향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서는
드물게 간 조직 검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림은 정상간과 지방간의 초음파 사진을 비교한 것입니다. 정상간보다 지방간에서 간이 지방으로 많이 쌓여 있어서 하얗게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 하얀 부분이 그럼 다 지방인 거예요? 네, 다 지방입니다. 네. 네, 다음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초음파 사진은 간과 신장의 초음파 사진을 같이 잡아놓은 사진이고 네. 사실 정상에서는 신장의 조직 음영이 초음파에서는 간과 신장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진 보시면은 신장보다 더 하얗게 간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으로 지방간을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네. 그 CT 사진을 준비했고 정상 간과 지방간을 비교했을 때 CT에서는 조금 더 까맣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우스로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가 정상 간 사진이고 네. 이 부분이 지방간 사진을 잡아놓은 사진입니다. 색깔이 이제 확연히 이제 차이가 있는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좀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제 더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게 더 큰 문제일 텐데 어떤 질환들로 이게 진행이 가능한 건가요? 네, 이것도 역시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방간이 있는 환자 중에서 지속적인 염증을 반복하면서 지방간염으로 악화됩니다. 지방간염 2단계에서는 네.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면 지방간이나 다시 정상간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반복되는 염증 반응에 의해서 10%의 환자에서는 간세포가 파괴되면서 섬유화가 진행되고 재생결절이 발생하는 간경변으로 진행합니다. 마지막으로 간암으로 진행하게 되는데 간암 환자의 80% 정도에서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간경변증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에 건강검진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지방간이 아주 흔한 병이 돼서 별게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맞아요. 이런 네. 자연 경과에 대해서 보니까 아주 좀 무섭다는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이제 화살표가 양옆으로 있는 거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네. 있는데 간경변까지 가면 다시 이제 되돌릴 수 돌아갈 없다는 수가 게 없죠.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간의 건강뿐만 아니라 다른 만성 질환에도 이 지방간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질환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네, 그 지방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지방간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이유는 과체중이나 비만 같은 것들이 우리가 보통 대사증후군이라고 부르는데 지방간도 사실 대사증후군의 한 발현 형태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사증후군의 한 형태인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것들이 같이 발현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에서 만성 질환 동반 빈도를 보여주는 표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제2당뇨병, 고혈압, 지질 이상, 비만 모두 다 알코올성 지방간에 비해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만성 질환 동반율이 높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렇게 이제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이렇게 지방간이 생길 수 있다는 게 이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었는데 그러면 술을 마시면 이게 더 심각하게 나빠진다는 이야기겠죠? 네, 맞습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술이 왜 간에 손상을 입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시면은 체내에서 알코올이 대사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고 알코올, 즉 에탄올이 그 알코올 탈수소 요소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성분으로 분해가 되고 네. 이 아세트알데히드 이것이 숙취를 일으키고 직접적으로 간에 독성을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분해되면은 아세테이트로 이것이 또 분해되면은 지방산, 물,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되는데 이 마지막으로 분해된 지방산이 간에 축적이 되면서 지방간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알코올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산소 소모량의 증가로 상대적으로 산소 농도가 감소되고 간세포가 괴사가 일어나게 돼서 지방간이 있는 상태에서 술을 마시게 되면은 더욱더 악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계속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겠네요. 네. 그러면 술 때문에 생길 수 있는 간 질환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네, 이것도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코올성 지방간이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알코올이
지방산으로 분해되어 간에 축적하게 돼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는 휴식, 금주, 충분한 영양 섭취로 충분히 회복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초기에 알코올성 지방간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방심한 채 술을 마시게 되면 간이 과도하게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염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10에서 35%에서는 알코올성 간염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대부분 가벼운 발열, 간 비대, 식욕감퇴, 황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간 기능 저하로 인해 30%에서는 복수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 단계에서는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염증 반응에 의해 간이 딱딱하게 굳는 간 경변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술을 지속적으로 마시면은 알코올성 간염 환자의 40%에서 간 경변증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복수, 식도 정맥류 출혈, 간선 내증이 동반되기도 됩니다. 간 경변으로 인해 한번 간이 손상되면은 회복하기 어려운 데다가 네. 3명 중 1명에게는 간암이 생겨 아이고. 생명까지 위협하게 됩니다. 네, 이제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알코올성이든 비알코올성이든 이 간 질환을 빨리 좀 발견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방금도 간 경변증에 대해서 잠깐 살짝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좀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네, 그 간 경변증이란 간이 염증 반응이 지속되면서 간 경변증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네. 화면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 간 조직에 비해서 간 경변증은 간 조직의 섬유화가 진행되고 비정상적인 결절로 바뀌게 됩니다. 정상 간에 비해 딱딱해지고 이 사진 보시는 것처럼 네. 울퉁불퉁한 결절이 생기게 됩니다. 결국 간의 점진적인 기능 저하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간경변의 원인을 빈도별로 표현한 그래프이고 네. 만성 B형 간염이 70%로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고 술이 15%, C형 간염이 10%, 그 외에도 지방간, 자가면역 질환 등이 간 경변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간이 그렇군요. 이렇게 딱딱하게 묻어가는 그렇죠. 아주 무서운 병인 것 같습니다. 이 간 경변증이 무서운 이유가 이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합병증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네. 이 합병증에 대해서 좀 먼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복수가 찰 수 있다고 하는데 맞죠? 예, 복수가 찰 수 있습니다. 네. 실제로 복수는 간 경변 진단된 지 10년 된 간 경변 환자의 50%에서 발생된다고 보고하고 있고, 간 경변증으로 입원한 환자의 3분의 2에서 복수가 확인되고, 복수 천자 검사를 받았던 환자 중에서 60%가 간 경변증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복수가 차는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네. 간이 혈액 속 수분 함량을 유지시키는 알부민이라는 단백질을 생성해내는데 그 기능이 떨어지면서 알부민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서 혈관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정상인의 같은 경우에서는 복막으로 다시 흡수가 되지만 간 경변 환자의 경우 흡수 양보다 빠져나가는 양이 많기 때문에 복각 내 복수가 차게 됩니다. 복수 증상이 반복되면 체내 순환이 불균형하게 되며 신장 기능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은 간 경변 말기 환자의 복부 CT이고 간이 정상보다 위축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네. 간 표면이 울퉁불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이렇게 복수가 많이 차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간 경변증 진행으로 복수가 발생하면은 네. 삶의 질이 저하되고 예후가 불량해서 중등도 이상의 복수가 발생한 경우에서는 1년에 15%, 5년 이내 50%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전공한 의사들은 이 복수가 발생한 간 경변증 환자에서 결정해야 될 게 이제 간 이식을 해야 될 단계가 아닌가 하고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복수가 생기게 되면은 간 이식도 생각해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복부 CT 사진을 봤었는데 이제 네. 간이 원래 이제 꽉 좀 차 있는 느낌이었는데 이제 이게 줄어들다 네, 보니까 쪼그라들고 네, 있고. 그리고 그 겉에 이제 복수가 찬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배 안에 이렇게 물이 찼다는 이야기인데 복수가 찰 경우에는 치료는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네, 복수 치료는 일단 기저 간 질환의 치료가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합니다. 알코올성 간 경변의 경우에서는 금주, 그리고 B형, C형 간염의 경우에서는 항바이러스 제제 투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염분 섭취도 제한을 해야 하는데 염분 섭취가 많으면은 복수가 찰 수밖에 없습니다. 권장하는 하루 염분 섭취량은 하루 5g 이하입니다. 그리고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것은 약물 치료입니다. 네. 사실 저염식만으로 복수를 조절하는 분들은 드물고 빠른 증상 회복과 체내 나트륨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뇨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이뇨제 사용은 췌 고갈, 전해질 불균형, 신장 기능 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에 체중 감소는 말초 부종이 있는 경우 하루에 1kg 이하, 말초 부종이 없는 경우에서는 0.5kg를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슬라이드를 보면서 다음 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복벽이 과도하게 팽창된 긴장성 복수 환자에서는 치료 목적으로 4에서 6리터 정도 대량의 복수를 한 번에 배액할 수 있습니다. 네. 이뇨제 단독보다 증상 해소가 빠르고 입원 기간이 단축되어 긴장성 복수 환자에서는 효과적인 치료법이고 그림처럼 장기가 많지 않은 왼쪽 하복부 쪽으로 바늘을 삽입한 후 배액을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저런 긴장성 복수까지 차게 될 정도라면 일상생활은 거의 힘들다고 봐야 그럴 되겠네요. 것 같아요. 네. 다음 합병증은 위와 식도에 발생하는 출혈인데요. 이런 출혈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네, 이것도 자료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 경변증으로 간이 딱딱하게 굳으면은 간으로 통과하는 혈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간으로 혈액이 가지 못하고 위와 식도 주변의 혈관을 따라서 우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위와 식도 주변의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위, 식도 정맥류가 생기는 원인입니다. 그리고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되면은 결국 정맥류가 터지게 되고 이에 따라 출혈이 발생하고 토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출혈까지 보일 정도면 이 간 경변증이 좀 많이 진행된 상황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 간이 많이 굳을수록 우회하는 혈액이 많을 것이고 네. 그에 따라 정맥류 크기도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화면 보시면은 초기에는 40%였던 식도 정맥류 유병률이 말기에는 60%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간경변이 심해질수록 식도 정맥류 유병률은 증가한다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간경변 환자의 수는 크게 변화가 없지만 위 정맥류 그 빨간 선으로 표시한 위 정맥류 숫자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증가하네요. 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음, 또한 정맥류 출혈 시 사망률은 15에서 20%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수치는 굉장히 높은 수치이고 그래서 대한간학회에서는 모든 간경변 환자는 처음 진단될 때부터 정맥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위내시경 검사 시행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그렇군요. 뭐 출혈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출혈을 잡지 못하면 과다 출혈로 이제 사망할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어디에 출혈이 있는지 빨리 찾아서 지혈 치료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치료는 어떤 식으로 해주게 되나요? 네, 그 급성 식도 정맥류 출혈 환자는 내원 당시부터 혈관 숙축제와 항생제 치료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혈관 숙축제 같은 경우는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항생제는 내시경 치료와 동반하는 균열증과 재출혈을 예방하므로 내원하는 즉시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후 빠른 시간 내로 내시경 지혈술을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밴드를 사용한 정맥류 결찰술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료 화면은 2주 전에 저희 병원 응급실로 내원해서 내시경 지혈술을 시행한 환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정맥류 크기가 굉장히 크게 올라온 걸 볼 수가 있고 네. 그 주위로 풀어져 있네요. 선홍색 출혈이 되는 활동성 출혈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옆에 사진은 이쪽 정맥류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사진입니다. 아유. 이 정맥류에다가 밴드를 묶어서 지금 지혈을 한 사진이고 이 그 정맥류에서 출혈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내시경을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결찰술이라고 하는 게 이게 묶는 거군요. 네, 묶는 겁니다. 묶어서. 묶어서 이제 지혈하는 거죠. 네, 그리고 저 밴드는 저절로 나중에 떨어져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다음으로 알아볼 게 이제 간성 뇌증인데요. 이 간성 뇌증은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그 관선뇌증은 간 기능 저하 상태에서 발생하는 의식 및 진압력 장애, 각종 신경학적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간경변 환자의 35% 정도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간성뇌증의 그 발생 원인은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상인의 경우에서는 간에서 암모니아가 요소로 대사되고 이 요소는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하지만 간경변증 환자의 경우에서는 암모니아가 요소로 대사되지 못하고 암모니아가 축적이 되고 이것이 머리로 작용을 해서 간성뇌증을 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으로는 암모니아가 많이 생성되는 조건들이 있는데 위장관 출혈, 감염, 변비, 단백질 과다 섭취, 탈수, 전해질 불균형, 신장 기능 장애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네. 간경변증 환자에서 한 35% 정도에서 간성뇌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까 네. 상당히 높은 숫자죠. 엄청난 비율이죠. 네, 네. 3분의 1이 넘는 숫자인데 치료는 어떻게 하게 되나요? 네, 치료는 결국 몸 안에 있는 암모니아를 배출시켜야 합니다. 1차 치료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약물은 락툴로즈라는 비흡수성 이당류입니다. 이 약물은 장에서 암모니아의 농도를 낮춰주고 삼투성 설사를 유발해서 장에서 암모니아가 흡수되기 전에 배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간성뇌증이 굉장히 심해서 경구 약물 복용이 안 되는 경우에서는 락툴로즈를 이용한 관장을 이용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치료 방법은 네오마이신이나 리팍시민 등의 항생제를 사용합니다. 이 항생제는 장에서 거의 흡수가 되지 않으면서 요소 생성 세균에 작용을 해서 장내 암모니아 생성을 감소시켜서 간성뇌증을 치료한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경변 환자는 장내 세균총이 정상인과 다르게 유산균은 적고 그리고 암모니아를 많이 생성해내는 병원균들이 많기 때문에 유산균제들을 지속적으로 복용할 경우 그 병원균은 감소하고 유산균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간성뇌증을 예방한다는 그런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 또한 그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심한 간성뇌증 환자는 간 이식 대상이 됩니다. 사실 간성뇌증이 발생한 후 1년 생존율이 42%, 3년 생존율이 23%로 이것도 굉장히 불량하기 때문에 네. 간성뇌증이 발생한 환자에서는 간 이식을 고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지방간이 간염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아까 이제 간경변증까지 가고, 이제 이게 또 심해지면은 간암으로도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그 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염에서 간암으로 진행하는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고 B형, C형 간염의 경우에서는 8, 90%에서 만성 간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중 20, 30%에서는 사진처럼 간경변증으로 발생을 하고 네. 간암은 1년에 3에서 6.5%에서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네. 매일 소주 한 병씩 10년 마실 경우 네.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가는 이행률과 만성 간염에서 간암으로 가는 이행률을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행률은 점점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20년이 경과했을 때 만성 간염에서 간경변증으로 이행하는 비율은 48%, 만성 간염에서 간암으로 이행하는 비율은 35%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뭐 복수가 차고 또 위장관 출혈이 발생하고 네, 맞아요. 간암이 생기고 이런 합병증들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걸리고 싶지 않은 병이다라는 생각이 맞아요. 듭니다. 예. 네, 한번 이렇게 건강이 나빠진 이런 간은 되돌리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건강을 잃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생활 습관 개선으로도 얼마든지 이런 병의 진행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인가요? 네, 그 다른 장기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간은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 여러 가지 간 질환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술, 지나친 육식, 과식, 불규칙한 식사, 그것으로 인한 비만, 무분별한 약복용으로 자신의 간을 괴롭히는 분들이 많은데 네.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간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생활 습관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가 하나씩 좀 자세하게 알아볼까 하는데요. 먼저 이제 비만인 경우에는 이 비만을 질환으로 인식하고 이제 정말 체계적으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체질량 지수로 저희가 비만도를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값을
체질량 지수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BMI 지수라고 하는데 25 이상을 비만, 23 이상을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있고 네. 사실 지방간 환자들이 비만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과체중 환자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체질량 지수를 23 이하로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복부 비만 같은 경우에서는 허리 둘레로 예측할 수가 있는데 네. 남성은 90cm, 여성은 80cm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기준에 맞춰서 3주에 2에서 3kg 체중 감량을 목표로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노력만 한다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경우 체중 감량만으로도 간 수치가 정상화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도 요즘에 점점 배가 좀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운동을 네.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허리 네. 둘레 90cm 네. 기억해 주시고요. 특히 남성분들은 또 술과 관련해서 궁금증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애주가들 워낙 많으시잖아요. 네. 뭐 아예 안 마시면 좋겠지만 또 술을 또 아주 안 마실 수는 없는 상황들이 많기 맞아요. 때문에 네. 그렇다면 조금 덜 위험한 음주법, 그러니까 좀 바람직한 음주 방법이 있으면 좀 소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술을 뭐 안 먹는 게 가장 좋겠지만 그게 뭐 안 된다면은 좀 술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네. 최소한으로 먹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국민 건강 지침에서는 덜 위험한 음주량을 일반적으로 남성은 하루 알코올 20g 이하, 여성은 10g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알코올 대상 능력이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은 알코올 10g에 해당되는 술의 양이고 맥주 같은 경우는 300cc, 와인은 100cc, 소주는 63cc, 위스키는 30cc인데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어떤 술이든 일반적으로 2잔을 초과하게 되면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안 먹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네. 덜 위험한 음주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모든 술이든 2잔 이내로 드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한두 잔 정도. 맞습니다. 건강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또 운동 같은 경우도 이제 열심히 또 규칙적으로 하면 건강에 당연히 도움이 될 텐데 어떤 운동을 좀 얼마큼 하는 게 도움이 될까요? 네. 지방간 환자의 경우에서는 지방을 연소시켜야 되는데 지방을 연소시키려면 심박수를 높여서 대사를 활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자기 심박동수의 50% 이상 정도의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적어도 150분 이상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천천히 오래 걷는 것은 별로 도움이 안 되고 네. 계단 오르기를 1분씩 10회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빠르게 걷기, 자전거 타기, 수영, 조깅, 등산 등이 도움이 됩니다. 뭐 자료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직장인 일주일 운동량을 나타낸 그래프이고 네. 적정 운동량인 3회 이상 하는 경우는 20%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은 운동량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영회도 36.8%인 거죠? 네, 맞습니다. 아예 안 하는 저와 네. 같은 분들 많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간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건강한 간을 위한 식이요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비알코올성 그 지방간염 환자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음식이 탄수화물입니다. 뭐 쌀이든가 밀가루라든가 이것을 먹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에서 흡수되고 간으로 오게 되는데 이것이 과도한 곡류, 탄수화물이 결국은 지방산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탄수화물을 섭취하면은 남아도는 열량이 지방으로 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진 음식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량음료, 설탕과 같이 중성지방을 높이는 음식을 제한하고 혈당을 높이고 중성지방을 높이는 대표적인 복합당질인 밥이나 빵, 떡, 고구마, 감자, 옥수수 등도 줄여야 합니다. 또한 그 단백질 보충은 간세포 재생을 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선, 콩, 두부, 기름기를 제거한 살코기, 달걀,
우유 등의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적당한 운동도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또 몸에 좋은 이런 건강한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은데 간 건강을 지키는 여러 가지 방법들 여러분들도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궁금한 건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 내 간이 좀 안 좋아졌다는 걸 의심해 볼 만한 이런 뭐 증상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그 자료화면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간학회에서 추천하는 간 건강 자가 진단표입니다. 말씀드리면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고 극심한 피로나 건태감이 느껴진다. 그리고 갑자기 술이 약해지고 술이 깨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어진다. 우측 상복부가 답답하거나 불쾌감이 있다. 여성의 경우에서는 생리불순이 나타나고 남성의 경우에서는 성기능 장애나 여성형 유방증이 생기는 분, 또 배에 복수가 차고 붓거나 가스가 차는 분, 그리고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분, 피부가 가렵다는 증상이 있으신 분, 네. 대변이 흰색이고 소변색이 진한 갈색을 띠는 경우, 그리고 손톱이 하얗게 변하고 세로 줄무늬가 생기는 경우, 손바닥, 팔, 가슴 등에 붉은 반점이 생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10가지 리스트 중에서 3가지 이상이 자기한테 해당이 된다면은 간 상태가 정상적이지 않거나 간염 초기 증상일 수 있으므로 네. 이런 증상이 있다면은 즉시 병원을 찾고 휴식과 식이요법에 신경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뭐 모든 질환이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정말 치료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이런 자가 진단법들을 좀 기억해 두셨다가 뭔가 좀 이상이 생기는 것 같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이제 병원에 방문하셔서 좀 세밀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간 건강을 위해서 많은 분들 신경을 쓰실 텐데 당부 말씀 좀 부탁드릴까요? 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 침묵의 장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가장 중요할 걸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본인이 과체중, 비만인 경우는 꼭 운동을 시작하는 것, 그리고 그 알코올 섭취량이 많은 분들 또한 알코올 섭취량을 줄이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리기 힘든 간 건강, 나빠지지 않도록 평소에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종호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뭐 저도 개인적으로 술을 뭐 즐겨 먹고 많이 먹는 편은 아니지만 우리가 아직까지도 이런 직장 문화 같은 거는 이제 스스로 술을 아예 안 먹고는 하기가 좀 힘든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부터 저 건강을 위해서라도 덜 위험한 음주 습관으로 좀 술을 드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네. 이 각각의 술잔, 그러니까 소주면 소주잔, 네. 맥주면 맥주잔, 이런 각각의 술잔으로 한두 잔 정도가 가장 적절한 양이라고 합니다. 네. 또 폭음이나 과음은 알코올성 간 질환으로 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이러한 습관을 꼭 고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TV닥터 건강클리닉 오늘 함께 하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더 알찬 건강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